네, 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이번 강의는 사회복지 행정론의 제7장입니다. 7장은 리더십 이론이라는 절과 조직 문화라고 하는 두 번째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마 수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26페이지 공감 수험서 보시면 가장 많이 출제가 된 이론은 리더십 이론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예전에는 리더십 이론 중에 상황론적 리더십의 특성은 이렇게 나왔다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나옵니다. 좀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각 리더십의 이론들을 비교하는 문제. 예를 들면 특성 이론은 이렇다, 상황 이론은 이렇다, 행동 이론은 이렇다, 가나 다라 이렇게 출제되는 게 가장 흔합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리더십 이론이 유용하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지만 상황이 자꾸 변하잖아요. 조직 환경도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인지 상황 리더십 이론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리더십이 좋다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최근 두드러진 것은 코로나 이후에 환경 변화에 따라서 리더십에 있어서도 혁신을 필요로 한다는 거.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이 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의 특징 중에 하나는 MZ세대가 조직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웬만한 걸 뭔가 지시하거나 명령을 하면 꼰대다. 왕년에 나는 이랬다. 이러면 또 라떼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리더가 부하 직원을 서번트, 섬겨야 된다 하는 그런 이론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매년 2문제씩, 3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조직 문화보다는 리더십과 관련한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리더십의 이론은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128페이지의 표에 나와 있어요. 과거에는 리더의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어떤 리더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를 관심 있게 보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리더는 타고난다라고 보았으니까요. 선천적인 노력, 선천적인 부분이지 후천적인 노력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리더에 앉혀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행동 이론이 등장했어요. 아니다. 리더는 타고나는 게 아니다. 어떤 리더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모방하다 보면 그 사람도 후천적으로 리더십이 길러진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게 행동 이론입니다. 세 번째 상황 이론은 아니다. 모든 조직에 천편일률적으로 효과적인 리더십이란 없다. 부하 직원에 따라서도 리더십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문영주가 김영주를 대할 때는 이런 리더십을, 최영주를 대할 때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지의 그 대표적인 상황이 부하의 능력이나 의지와 같은 성숙도다. 이렇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순서를 기억해 놓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다. 그지요? 다음은 리더십의 특성 혹은 행동 상황 이론이다. 순서대로 바로잡아라. 순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리더십을 설명하는 것 중에 다른 하나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행동 이론에 대한 건데 오하이오 미시간 관리격자인데 혼자서 피들러다. 그러면 그거 답으로 찾아주시는 이런 형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리더십 이론은 타고난다입니다. 특성. 자, 128페이지 보시면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떡잎부터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타고난다.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는 이 정도 키에 이 정도 체중에 사회적 배경으로는 이런 가정 환경에 IQ는 이 정도 성격은 이렇고 업무를 대하는 태도는 이렇고 그리고 주로 진취적이고 주도적이고 늘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업무를 대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지식이 많더라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의 리더 떠올려 보세요.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막 리더가 너무 나서는 것보다는 난 좀 저런 사람 좀 싫더라.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또 거부감을 느낀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리더십이 뛰어나냐라고 물어보면 글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129페이지 보듯이 특성 이론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 한계, 두 번째, 리더의 행동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특성 이론은 리더를 관찰했죠. 리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는 거꾸로 부하 직원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리더가 유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쭉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그리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분류를 한 게 행동이론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첫 번째 연구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오하이오 연구입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쭉 조사를 해서 자료 분석을 해봤더니 두 개의 의견이 팽팽했어요. 첫 번째는 구조주도, 조직의 구조를 많이 신경 쓰는 리더. 두 번째 유형은 배려, 직원들, 조직 구성원들을 배려하는 리더. 이 두 개가 팽팽해요.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그럼 우리 결론은 둘 다 중요하구나. 리더란 모름지기, 조직의 구조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구성원 직원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30페이지 두 번째 바로 옆에 있는 미시간 대학에서도 또 연구를 합니다. 과연 둘 다 중요할까? 그래도 둘 중 어느 하나라고 결론이 나야 우리가 리더십 교육이나 리더십 트레이닝 할 때 도움이 될 텐데 다시 연구를 했어요. 대신에 이번에는 구조와 배려라는 단어 대신 구조 대신에는 직무 그리고 배려 대신에는 구성원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조직의 리더가 일, 직무 중심보다는 구성원을 배려하고 구성원을 챙기는 리더십을 직원들은 더 선호하고 그때 조직의 성과 효과성도 높다라고 인식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연구와 첫 번째 연구 결과가 불일치하잖아요. 둘 다 중요하다는 오하이오 연구와 아니 구성원 중심이 중요하다는 미시간 연구. 그래서 세 번째 관리 격자 이론이 등장합니다. 관리 격자 이론은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유형인데요. 자,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놓겠습니다. X축과 Y축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생산이라고 하는 X축입니다. 여기 조금 점이 안 찍혔지요? 생산 X축. 자, Y축에는 인간. 그리고 9,9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X축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는 커지고 여기는 Y축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는 커집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생산과 인간. X축, Y축 바뀌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가 뭔지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9이니까 9 곱하기 9 하면 총 81의 유형이 나올 텐데요. 첫 번째 유형은 X축에 있는 생산의 값은 1밖에 없고요. Y축에 있는 인간에 대한 값도 1밖에 없습니다. 둘 다 낮은 유형이에요. 생산에도 관심 없고 인간에도 관심 없다. 이를 우리는 무관심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 혹은 사람 아무데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생산에 대해서는 일만큼 관심이 있어요. 즉 일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습니다. 두 번째 인간에 대해서는 9만큼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 많네요. 그러니까 일은 도외시하고 인간관계에만 관심 있다. 항상 컨트리 클럽에 가서 있다. 컨트리 클럽형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X축은 9만큼, 즉 생산,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엄청 높아요. 하지만 Y축인 인간에 대한 관심은 1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일중심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과업중심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네 번째는 X축인 생산에 대해서 9, Y축인 인간에 대해서도 9. 둘 다 높습니다. 9,9. 생산, 인간 모두 관심 있는 사람. 우리는 이들을 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중간 정도 가는 사람도 있겠네요. 생산에 대해서도 절반, 인간에 대해서도 절반. 적당히 둘 다 관심 가지는 중도형입니다. 자, 두 번째 출제 유형. 5가지 대표적인 유형 중에서 사회복지 조직에 맞는 유형은 뭐냐? 몰라도 중간만 가면 된다가 아닙니다. 둘 다 잘하는 리더. 일할 때는 일,
놀 때는 확실히 팀형 리더, 우리가 원하는 리더입니다. 자, 첫 번째 출제 유형은 생산과 인간을 답으로 찾아내는 거. 두 번째 유형은 뭔가를 설명을 하고 그게 뭔지 답을 찾아내는 거. 예를 들면 직원들과 화합, 야유회에는 아주 신경을 많이 쓰지만 정작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무슨 리더십 유형이냐. 이런 식의 문제 나왔을 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사회복지조직에 맞는 유형은 팀형이다라는 거. 네 번째 유형은 이거 무슨 이론이냐. 정답은 관리 격자 이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리더십 이론 유형 중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 하나 등장했습니다. 아마 행동 이론과 관련해서는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관리 격자일 겁니다. 무엇과 무엇의 격자인가? 괄호 채워 넣으시는 것부터 공부를 해두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동 이론 이제 결정 났어요. 아, 오하이오, 미시간 둘 다 아니고 관리 격자 모형에 따라서 유형화가 되더라라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모든 이론들이 보면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아직 환경 이야기 등장 안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리더십도 환경에 영향받는다라는 이론 등장합니다. 131페이지에 보시면 상황 이론인데요. 리더는 그때그때 달라야 된다. 상황에 따라 달라야 된다. 언제 어디서든 베스트 리더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앞서 조직 이론 공부할 때도 상황 이론이란 게 있었어요. 그죠? 최적의 조직 이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요. 상황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리더십 이론이 좋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자, 132페이지에 보면 상황 이론을 설명하는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학자 피들러입니다. 피들러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설문지를 줬는데 다음에 리더 그 밑에 사람들 이름이 쭉 적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함께 일하기 가장 싫었던 사람 점수 매기라. 잔인하죠. 그죠? 같이 일하고 싶었던 사람 쓰라면 기분 좋게 썼을 텐데요. 그래서 최악의 리더를 찾아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악의 리더를 찾아내서 보니 정답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 리더는 조직의 구성 관계 별로 안 좋고 업무 구조 안 돼 있고 그렇지만 권력은 휘두르고 그런 이제 리더에 대해서 최악의 리더로 이렇게 답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리더가 좋은가를 봤더니 대부분 직원들하고 사이가 좋고 관계가 잘 되고 또 업무의 구조가 잘 짜져 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리더십이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굳건한 경우 그냥 단순히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를 따르라 막 이런 강인한 권력 이런 리더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피들러의 상황 이론도 어떤 상황일 때 리더십이 잘 발현되는가 이거를 본 거예요. 시험에는 뭐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제되는 건 두 번째 이겁니다.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입니다. 허쉬와 블렌차드는 상황을 2x2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자, 132페이지 별표할까요? 부하의 특성, 성숙도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우리 앞서 관리 격자 할 때 생산과 인간으로 구분했잖아요. 이번에는 부하 직원의 능력과 의지로 구분했습니다. 자, 133페이지 보시면 능력이라고 하는 건 지식이 많아도 능력자, 실천 기술이 뛰어나도 능력자, 경험치가 많아도 능력자입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굳건해도 또 되고요. 혹은 몰입, 헌신해도 되고요. 뭔가 하겠다, 으쌰으쌰 동기가 있어도 열정이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능력과 의지 둘 다 있느냐, 둘 다 없느냐, 둘 중 하나만 있느냐 이렇게 해서 리더십 이론을 정했는데요. 자, 지시형 리더십은 시키는 거잖아요. 언제 시킬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 능력도 없는데 의지도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겠죠? 이럴 때는 시켜라. 그게 지시형 리더십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위임형 리더십 먼저 볼게요. 둘 다 있는 겁니다. 능력도 있어요. 의지도 뿜뿜.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내버려둬라. 맡겨라입니다. 알아서 한다. 그게 위임형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는요.
둘 중 하나, 나머지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제시형, 참여형 둘 중 하나입니다. 제시라고 하는 건 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프로포즈, 제안하는 겁니다. 왜 제안을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달리는데 결승선에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쪽으로 달려라 라고 알려줘야죠. 그게 제시죠. 대신 뛰는 것도 아닙니다. 제시형은 보여줘라 입니다. 의지는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가이드라인은 보여줘라. 나침반 역할은 해줘라. 그러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 거다 입니다. 제시형 리더십은 보여줘라 입니다. 참여형 리더십은 하면 잘해요. 그런데 안 하려고 뺀질거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해야 돼요? 제가요? 왜요? 이런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가 제일 잘하잖아. 같이 해보자. 우리 조직에서 너만큼 잘하는 애를 못 봤어. 나 너 믿는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참여형 리더십.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능력자니까 능력을 발휘하겠죠. 리더라고 한다면 부하 직원이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간파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하 직원인가요? 능력도 되고 의지도 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능력은 있는데 하기 싫어서 뺀질거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의지와 열정은 충만한데 지식, 기술, 경험치가 없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나요? 좋은 리더를 만나면 여러분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상황적 리더십 두 번째, 허쉬와 블렌차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거래적 변혁적 리더십은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죠. 자, 거래라고 하는 건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죠? 교환 관계가 성립한다는 건 두 사람이 다 서로 손해를 안 볼 때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최저시급 월급을 받아요. 그럼 나는 최저시급만큼 일하겠죠. 근데 월급을 올려줬어요. 150% 인상.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50%만큼 성과를 내야 되겠죠. 그죠? 그게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은 150% 인상됐는데 업무의 성과는 그대로다? 그럼 안 되겠죠? 업무의 성과는 300% 내고 있다? 나 소진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래라고 하는 건 교환 관계다. 나는 받은 만큼 일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잘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직이 혁신을 한다거나 변혁이 일어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실수만 하면 하지 않으면 돼. 어제 수준만 유지하면 돼. 새로운 거 할 필요 없어. 하던 것만 할 거야. 하는 게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서 이런 게 불가능해졌죠. 그죠? 코로나로 인하여 예전에 없던 새로운 일도 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 이제 리더십을 보인다는 건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뭔가 해왔던 것, 관습, 관행, 거부. 우리 이제 혁신, 가죽끈을 고쳐맨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한다. 뭔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새로운 걸 얻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이렇게 학생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손에 두 개의 떡을 다 쥐려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결국은 둘 다 못하는.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래 내가 이걸 너무 하고 싶으니까 이거는 좀 포기한다. 하지만 그 포기한 게 포기가 아니었던 거죠. 나머지 하나를 얻어서 결국은 그걸 상쇄시켜 버리니까요. 변혁적 리더십은 뭔가 급변하는 환경, 이전과 다른 새로운 걸 요구하는 상황, 그때 도움이 되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보여주는 모습은 134페이지에는 이런 거입니다. 거래적 리더십은 현상 유지, 그냥 안정, 새로운 거 원치 않음, 규정대로 규칙대로 하면 돼.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한다. 일상적인 업무, 주고받는 거에 초점. 하지만 변혁적 리더십은 일상적인 거 해서는 우리 조직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 혁신을 해야 돼. 변화를 거쳐야 돼. 규정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돼. 규정을 만들자. 규정을 바꾸자. 그리고 우리는 개개인의 관심이 아니야. 우리 조직 전체를 위하는 일이야. 그리고 일상적인 일이 아니야. 이거는 새로운 일이야. 동기부여해. 사기
높이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 밑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물론 거래적 리더 밑에서 일을 한다면 편안하긴 하겠죠. 늘 안정감을 잊겠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 뒤의 모습은 여러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변혁적 리더는요, 지금은 조직 구성원들 조금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고 보면 여러분 저 위에 성장해 있는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경쟁적 가치 리더십 이론은요. 자, 가치는 가치인데 그 가치들이 경쟁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윤리가 아니잖아요. 가치는 옳고 그름 아니죠. 선호도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서로 경쟁을 할 때 어느 게 더? 그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캐러멜 마키아토도 먹고 싶은데 카페라토도 먹고 싶어요. 마키아토 먹을까 카페라토 먹을까 어느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경쟁에서 이긴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건 선호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134페이지 경쟁적 가치. 뭐 어떤 이론들이 그 가치가 경쟁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첫 번째 경쟁하는 건 내부를 지향하느냐, 외부를 지향하느냐. 두 번째는 유연성이냐, 통제성이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유형이 등장할 텐데요. 135페이지 그림이 있네요. 내부를 지향하면서 통제하는 거. 제일 싫어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또 반대로 외부를 지향하는데 융통성과 유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리더가 좋으냐? 늘 사무실에 지키면서 직원들이 카카오톡을 얼마나 하는지, 점심시간에 쇼핑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담배 피우러 몇 번을 나가는지 하나하나 세고 있는 리더보다는 때로는 사무실에는 잘 안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여봐. 이번에 내가 구청장님을 만나고 왔는데 이번 달부터 처우 개선비가 아마 10만 원이 인상이 될 겁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드디어. 우리 관장님 최고. 이런 리더를 원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관장님이 그거 하시느라고 사무실을 비우셨구나. 우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규정을 무조건 준수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 직접 찾아가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으니 구 차원에서 구비를 확보하여 처우 개선해달라. 땅땅땅. 그런 노력을 하는 리더 우리 원하잖아요. 사회복지 조직의 리더는 우리는 이런 리더를 선호하더라. 134페이지에 보면 내부보다는 외부를 지향하고 폐쇄보다는 개방적이고 통제보다는 유연성과 융통성을 보이는 리더. 우리는 이들을 비전 제시형 리더라고 합니다. 그런 리더를 볼 때마다 나도 저런 리더가 되어야지. 나도 이 조직에서 계속 몸담고 있으면 저 리더처럼 저렇게 승진해서 성장할 수 있겠구나에 대한 비전이 생기고 그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34페이지 경쟁적으로 가치, 둘 이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 어느 거를 지향할 것인가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자, 135페이지 보시면 섬김 리더십 있는데요. 자, 새로 나온 김입니다. 새로 나온 김. 시험에 등장 한번 했어요. 한번 출제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시리즈로 쭉 나오잖아요. MZ 세대들이 조직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전의 리더십 가지고는 안 되더라라는 거죠. 카리스마 안 통하더라. 칼 없다는 거죠. 그죠? 리더가 꼰대라고 오히려 외면받더라라는 거죠. 이제는 부하 직원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하는 모습을 리더가 보여줘야 된다.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래도 귓등으로 보는 그 부하 직원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관장님도 저렇게 하시는데 나도 해야지 라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그렇지 않으면 관장님은 안 하면서 우리한테 시키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135페이지에 보시면 섬김 리더십이라 이런 거다.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부하 직원을 섬기는 자세, 서번트하는 자세를 갖추고 팀원들을 돕고 원래는 팀원들이 기관장을 돕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게 아니고 팀원들을 돕고 서포트하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이게 가당키나 하냐. 이렇게 초를 치는 게 아니고 부하 직원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해. 나만 믿고 해. 내가 알아서 되게 해줄게. 내가 구청장 커버할게. 시장 내가 커버한다. 그런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있을 때 부하 직원들은 신이 나서 일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리더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거를 계속 관망하는 부하는 없더라. 이렇게 솔선수범을 하면 결국은 부하 직원도 그 리더를 믿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힘을 보태더라라는 겁니다. 기꺼이 따르는 거죠. 억지로 따르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섬김 리더십에서의 주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섬김. 그러니 부하 직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더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 관장님, 지금 동아대학교에서 실습 특강 요청을 와서 그러는데요. 혹시 하루 나가서 특강 좀 하고 와도 될까요? 문영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번 우리 2024년 여름에 시사평가 있는 거 몰라? 뭐 일이 없나 보지. 학교 나가서 특강할 시간도 있고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경우하고 저기 관장님 그 동아대학교에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 특강 의뢰가 왔는데 아무래도 이번 학에 실습을 또 준비하는 것도 맞겠지만 시사평가를 앞두고 조금 무리겠지요, 관장님. 그죠?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문영주 직원이 강의를 잘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특강을 요청했으면 가야지. 그것도 우리 기관의 홍보의 한 일환이야. 열심히 해. 잘하고 있어. 오, 문영주 밖에서 인정받았구만. 역량 있는 걸 내가 몰랐어. 잘하고 와. 갔다 와도 될까요? 그러면 반차라도 쓰고. 반차는 무슨 업무의 연장선인데 그냥 갔다 와. 감사합니다. 그래 수고해. 봐. 그러면 그거를 목격하는 다른 직원들은 이 직원의 힘을 실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관장님은 꼰대 아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섬김. 직원의 성장 발전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게 학교에 가서 특강도 하고 이러면 역량 강화가 되어서 그게 결국 우리 조직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우수한 실습생이 우리 기관에 올 것이고 그 실습생이 봉사활동을 이어질 것이다라는 큰 그림을 가지는 것이죠. 두 번째, 직원들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일이 이렇게 바쁜데 특강을 한다고 저 일하기 싫어서 뺀질거리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 직원도 나름대로 특강을 준비하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하고 긴장도 되고 할 텐데 그래도 우리 기관의 이미지를 위하여 홍보를 위하여 저렇게까지 애쓰는구나. 믿어주는 신뢰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게 조직의 목표이기 앞서 개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 누군가 앞에서 그것도 대학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고 특강을 한다는 건 강의력이 신장되어서 나중에 우리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공동모금에 가서 사업 선정 과정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잘하겠구나라는 거 개인의 성장, 인간 중심입니다. 사업이나 서비스에는 사람이 필요할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서비스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우리는 항상 사람 중심의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 공감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 직원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얼마나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꺼냈을까?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리더. 136페이지에 자기 희생. 부하 직원은 희생하게 하고 리더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 최악의 리더인 거죠. 그죠? 부하에게는 희생,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걱정 말고 나만 믿고 해라. 자기를 희생하는 리더. 얼마나 부하 직원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죠? 모든 직원들을 공정하게 대하면서 성장이라고 하는 게 이번 여름 시설평가만 잘 받으면 돼. 그때까지만 고생하자가 아니라 우리 조직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기대되는 기관이라면 사직서가 나오지를 않겠죠. 나 이 구성원들, 이 리더와 함께 끝까지 가고 싶다. 나도 성장하고 우리 조직도 성장하고 그 결과 우리 클라이언트와 지역이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그 조직에 몸 안 담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자, 섬김 리더십 지난 22회 시험에도 출제되었으니까요. 23회에도 출제될 수 있으니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은 여러 리더십 유형이 있는데요. 자, 1번, 2번, 3번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앞서서 지시적인 거 나왔죠?
명령, 통제, 간섭 원하십니까? 두 번째, 참여 리더십. 같이 해보자, 민주적 의사소통, 투표 원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단점도 있죠. 때로는 위기 상황에서는 리더가 빨리 결정을 하고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아이디어 내봐. 지금 시간도 없는데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될 경우에는 위기 상황, 긴급한 상황에서는 우유부단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자율적 위임적 리더십은 알아서 해, 맡기는 거잖아요. 부하 직원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알아서 해? 뭘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지? 왜 나한테 업무 인수인계도 안 해주고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위기 상황이라면 명령, 지시, 일사불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그것보다는 참여적 리더십이 나을 수도 있고요. 부하 직원의 능력과 의지가 출중한 상황이라면 위임이나 자율에 맡기는 것도 낫겠습니다. 그죠? 정답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137페이지에 보시면 조직의 위계 수준에 따라서도 리더십은 달라집니다. 최고 관리자, 관장님이라면 명확하게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조직의 외부와 내부를 아우르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고 중간 관리층, 즉 부장이라고 한다면 최고 관리자와 실무자, 하급 관리자의 중간의 윤활유의 역할, 인간관계가 뛰어나야 될 것이고 하위 관리층이라고 한다면 팀장급이 될 겁니다. 그 팀에 대한 업무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사례관리 팀장이 사례관리에 대한 슈퍼비전을 못 줘서는 말이 안 될 것이고 지역 조직과 사업 팀장님이 밑에 직원들이 마을 만들기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 해결을 못하고 있을 때 슈퍼비전을 못 준다면 그것도 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각 위계마다 중요한 리더십 기술들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리더십 이론 여러 가지 종류들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살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떠오르는 리더의 상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리더를 누가 이렇게 배정을 하느냐? 결국은 법인의 이사회입니다. 그지요? 우리 조직이 어떤 조직 문화를 가지는가는 리더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겠지만 설립자인 법인 이사장님의 영향들도 크단 말이죠. 자, 그래서 139페이지 2절 조직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문화라고 하는 건 우리라고 하는 공유된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서서히 그게 자리를 잡기에 마련입니다. 조직 문화는 우리라고 하는 일체감, 공통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육대회도 하고 야유회도 하는 거잖아요. 평소 같으면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현충일날 태극기 안 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월드컵 경기를 하면은 너도 나도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 할 때 이렇게 박수 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냥 짝짝짝짝짝 이렇게 박수를 칠 겁니다. 이미 우리는 붉은 악마이거든요.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건 사람을 한데 결속, 일체감 느끼게 하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140페이지에 보시면 조직 문화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의 한 몸, 일체감을 만들어준다. 나의 개인의 이익보다는 우리 조직 전체의 이익에 관심을 갖게 한다. 그러면서 그 문화가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 조직 문화에 잘 스며들어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승진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이 조직 문화가 긍정적인 기능도 하고 역기능도 하는 거지요. 대표적인 역기능은 뭔가 우리 조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강한 조직 문화가 있으면 우리는 그동안도 잘해왔어. 변화해도 환경은 변할지 몰라 우리는 끄떡없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 문화의 역기능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부분, 이게 중요합니다. 조직의 혁신이 필요한 순간에 너무 지나치게 강렬한, 강하게 굳건하게 되어 있는 조직의 문화는 걸림돌이나 장벽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조직 문화도 이제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 될 텐데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지가 되고 어떻게 변해하느냐. 만들어지는 건 설립자의 설립 이념이 가장 클 겁니다. 예를 들면 동아학숙이라고 하는 동아대학교 법인은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어떤 대학은 기독교 건학 이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어떤 대학은 원불교 조계종이겠죠. 그렇게 설립자에 의해서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겠지만 그게 때로는 유지가 되기도 하고 때로 유지가 안 되기도 합니다. 설립자는 기독교 이념이었지만 그 대학에는 채플 없는 학교들도 있고요. 세례교인이란 증명서 없이도 대학 입학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곳은 교수 채용 과정에서 세례교인이라는 거를 증명서를 내야 되고 목사님의 추천서도 내라 하고 이렇게 조직 문화를 유지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 조직 문화가 변하는 순간은 학교가 통합을 한다거나 혹은 다른 기업체 법인이 학교를 운영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 조직 문화는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 문화에 맞는 직원을 뽑을 수도 있을 것이고 끊임없이 교육, 문화, 훈련, 체육 대회 등을 통해서 하나로 엮어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리더를 교체하면서라도 조직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설기관의 운영 법인을 바꾼다던가 기관장을 교체한다던가 하면 금방 조직 문화가 바뀌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니까요. 이런 조직 문화가 왜 우리가 배우고 있냐면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라고 하는 결속력이 생기면 하나의 조직 목표를 위해서 직원들이 달려가겠지만 우리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면 나를 위해서 움직이겠죠. 나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 기관의 이익과 나의 이익이 충돌하면 나는 나한테 도움되는 쪽으로 의사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141페이지에 보시면 조직 문화와 조직의 성과에는 관련성이 있다. 그게 중요한 진술문입니다. 조직 문화가 어떨 때 성과가 많이 나타나느냐? 일치할 때이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강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조직의 문화와 조직의 전략이 서로 일치할수록 조직의 성과는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의 환경을 관리하고 직원을 관리하고 리더십을 관리하는 것만큼 조직 문화를 관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그리고 그 조직 문화를 관리하는 데 최고 중요한 것이 리더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7장의 문제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7장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리더십이기는 한데요. 리더십이 어떤 역사적 발자취를 가지고 변해왔는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 사장, 사회복지, 행정, 조직 이론 있었죠. 그때 리더십 이론이 같이 섞여져서 출제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론은 이론끼리 한번 묶어서 공부해보는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7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